안녕하세요. 리나의 책갈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창작시대사에서 펴낸 오늘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까닭은입니다. 이 책은 2021년 10월에 발간이 되었고요. 역근인은 이현우 작가입니다. 탈무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흩어져서 살아야 했던 유대민족에게는 오직 이 탈무드만이 그들을 연결시켜준 원동력이었습니다. 또한 탈무드는 유대인의 어리고 동시에 유대민족 5천년의 지혜요, 모든 지식의 저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위대한 연구라고 일컫는 탈무드의 방대한 내용 중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200가지의 빛나는 지혜들을 뽑아 새롭게 엮은 책입니다. 인생의 의의는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이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수천 년 유구한 세월에 걸친 유대인들의 지적 재산과 정신적 영양소가 담겨 있는 탈무드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탁월한 문헌이요, 장엄하고 화려한 문화의 모자이크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바다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탈무드가 한없이 광대하여 모든 것이 그 속에 있지만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탈무드는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지혜, 보물, 격언, 희망, 해학 등으로 구성된 이 책의 한 페이지를 펼쳐보는 것만으로도 독자들은 틀림없이 위대한 인간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해온 지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언제든 곁에 두고 읽어보면 좋을 책입니다. 유대인의 지혜, 탈무드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정답 없는 질문. 탈무드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한 젊은이에게 랍비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두 아이가 집에 굴뚝을 청소했네. 그런데 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맣게 되어 굴뚝에서 내려왔는데 다른 한 아이는 그을음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얼굴로 내려왔네. 어느 아이가 얼굴을 씻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얼굴이 더러운 아이가 씻겠죠. 그러자 랍비는 쌀쌀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직 탈무드를 펼칠 자격이 없네. 그러면 정답이 무엇입니까? 두 아이가 굴뚝을 청소했는데 한 아이는 깨끗한 얼굴로 또 한 아이는 더러운 얼굴로 내려왔네.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얼굴이 깨끗한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얼굴이 더러운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더러울 거라고 생각할 걸세. 아, 알았습니다. 젊은이는 이렇게 외친 다음 다시 한번 질문해 달라고 했습니다. 랍비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아이는 깨끗한 얼굴로 또 한 아이는 더러운 얼굴로 내려왔네. 자네는 어떤 아이가 얼굴을 씻을 거라고 생각하나? 젊은이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씻겠죠. 그러자 랍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자네는 아직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없다는 걸세. 젊은이는 몹시 낙심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정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립될 수 없는 문제일세. 왜냐하면 두 아이가 함께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아이는 더러운 얼굴로 또 한 아이는 깨끗한 얼굴로 내려올 수는 없을 테니까. 어떤 유서. 지방에 사는 현명한 유대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 아버지는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무래도 아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유서를 썼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한 노예에게 물려주되
아들이 바라는 것 한 가지만은 아들이 가져도 좋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윽고 주인이 죽자 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부음을 전하면서 유서를 내보였습니다. 아들은 몹시 놀라고 슬퍼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 아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랍비를 찾아가 전후의 사정을 설명하고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에게 재산을 조금도 물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는데 말입니다.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만에 자네 아버지는 몹시 현명한 분이셨네. 그리고 자네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네. 이 유서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지. 그러나 아들은 원망스럽게 말했습니다. 노예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는데도 말입니까? 애정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저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랍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도 아버지만큼 현명하게 생각해야 하네. 자네 아버지가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고 계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자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걸세. 하지만 아들은 랍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랍비는 그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임종할 무렵 자넨 집에 없었네. 때문에 노예가 재산을 갖고 도망하거나 재산을 마구 써버리거나 심지어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마저 자네에게 전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네. 그래서 재산 전부를 노예에게 준다고 한 것일세. 재산을 전부 준다고 하면 노예는 기뻐서 급히 자네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려주겠지. 그게 저한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젊은 사람이라 역시 지혜가 모자라는군. 노예의 재산은 모두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자네는 모르나? 자네 아버지는 자네가 원하는 것 한 가지만은 자네가 가져도 좋다고 분명히 유언하셨네. 그러니까 자네는 그 노예를 선택하면 되는 것일세. 이 얼마나 현명하고 애정 넘치는 유언인가. 그제서야 젊은이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로운 유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여행 도중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관 주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내 자식이 찾아오거든 내 소지품을 그에게 내주시오. 단 그가 3가지 현명한 행위를 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 소지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행을 떠나기 전 내 자식에게 만일 내가 여행 도중에 죽는다면 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3가지 현명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두었습니다. 나그네가 죽자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죽음이 발표되고 유대의식에 따라 매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심부름꾼이 파견되었습니다. 아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부랴부랴 아버지가 사망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죽은 여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죽은 여관을 아들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유언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자신의 지혜로 그 여관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마침 나무장수가 뗄나무를 많이 지고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나무장수를 불러세워 땔감을 산 다음 그 나무를 예루살렘에서 온 나그네가 죽은 여관으로 배달해달라고 말하고 그 나무장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관 주인이 자기는 나무를 산 일이 없다고 말하자 나무장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이 나무를 사서 이리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현명한 행위였습니다. 여관 주인은 그 아들을 맞아들인 다음 저녁 식사를 차려냈습니다. 비둘기 5마리와 닭 1마리가 요리로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주인 내외를 비롯해 그들의 2 아들과 2 딸, 그리고 젊은이까지
모두 7사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음식을 모두에게 분배해 주십시오.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주인께서 나누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손님입니다. 당신 좋을 대로 나누어 주십시오. 젊은이는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비둘기 한 마리를 두 아들에게 주고 또 한 마리는 두 딸,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주인 내외에게 준 다음 나머지 두 마리를 자기 몫으로 놓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현명한 행위였습니다. 주인은 몹시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다시 닭 요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머리를 떼어 주인 부부에게 주고 다리를 떼어 두 아들에게 주고 두 날개를 떼어 두 딸에게 준 다음 나머지 큰 몸통을 자기 몫으로 놓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세 번째 현명한 행위였습니다. 주인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당신네 고장에서는 이렇게 하오? 당신이 비둘기를 나누어 줄 때는 참고 있었지만 닭을 나누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오? 그러자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이 일을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께서 간곡히 부탁하시기에 최선을 다해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와 같이 나는 이유를 말씀드리죠. 주인과 부인과 비둘기 한 마리를 합쳐 셋이고 두 아드님과 비둘기 한 마리를 합쳐 셋이고 두 따님과 비둘기 한 마리를 합쳐 셋이고 비둘기 두 마리와 나를 합쳐 셋이니 이보다 더 공평하게 나눌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주인 내부는 이 집안의 어르신이기 때문에 닭의 머리를 드렸고 두 아드님은 이 집안의 기둥이기 때문에 다리를 주었고 두 따님은 머지않아 시집을 갈 것이기 때문에 날개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배를 타고 여기에 왔고 또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배처럼 생긴 몸통을 차지한 것입니다. 빨리 제 아버님의 유산을 내주십시오. 욕심쟁이 노인. 어떤 상인이 도시로 물건을 사러 갔는데 며칠 후에 할인 판매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던 그는 그때까지 돈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그 돈을 전부 땅에 묻었습니다. 다음 날 그곳으로 간 상인은 돈이 전부 없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리저리 생각을 더듬어 보았지만 왜 돈이 없어졌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상인은 틀림없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돈 묻는 것을 구멍으로 내다보고 꺼내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인은 그 집으로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선 도시에 살고 계시니 영리하실 줄 압니다. 제게 지혜를 좀 빌려주십시오. 저는 물건을 사기 위해 지갑 2개를 가지고 이 도시까지 왔습니다. 지갑 하나에는 은화 500개가 들어있고 다른 하나에는 은화 800개가 들어있죠. 그 작은 지갑을 남몰래 어느 곳에다 묻어두었는데 나머지 큰 지갑도 땅속에 묻어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두는 게 좋을까요?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겠소. 작은 지갑을 묻어둔 곳에 함께 묻어두겠소. 상인이 돌아가자 욕심쟁이 노인은 자기가 꺼내온 지갑을 원래 있던 곳에 도로 묻어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상인은 자기 지갑을 무사히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삐가 우는 까닭은. 매우 뛰어난 라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며 행실이 고결하고 친절하며 자애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심성이 자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공경했습니다.
개미 한 마리라도 밟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걸었고 신이 만든 것은 무엇이든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소중히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80세를 넘으면서부터 그의 육체도 갑자기 쇠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워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이 머리맡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랍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랍비여, 왜 우십니까? 선생님께서 공부하는 걸 잊은 날이 단 하루라도 있습니까? 무심히 가르친 날이 하루라도 있습니까? 자선을 베풀지 않은 날이 하루라도 있습니까? 선생님은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신을 가장 깊이 공경한 사람도 선생님이십니다. 게다가 선생님은 정치 같은 더러운 세계에는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우셔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이다. 나는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공부했느냐? 너는 기도했느냐? 너는 자선을 베풀었느냐? 너는 바른 행실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모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런데 너는 평범한 생활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울고 있다. 구멍난 보트. 어떤 사나이에게 작은 보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름이 되면 호수로 나가 가족을 태우고 물고기를 낚으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여름이 끝나 보트를 무트로 올려놓은 그는 배 밑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작은 구멍이라 내년 여름 보트를 사용할 때 고치려고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자 페인트공을 불러 보트에 페인트 칠을 다시 했습니다. 다음 해 봄은 아주 일찍 찾아왔습니다. 두 아이가 빨리 보트를 타고 호수로 나가고 싶어하는 바람에 그는 보트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허락했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난 뒤 보트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수영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당황한 그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두 아이가 유유히 보트를 타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반갑게 맞으며 보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트에 구멍이 막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페인트공이 고쳐준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선물을 가지고 페인트공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페인트공이 물었습니다. 보트 칠한 값은 벌써 받았는데 왜 이런 선물을 주십니까? 보트에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던 것을 당신이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올여름 사용하기 전에 고치려다가 그만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구멍을 메워달라는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고쳐주었습니다. 당신 덕택에 우리 아이들이 목숨을 건진 것이지요. 남자는 페인트곡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습니다.